니하, 안녕하세요. 내실 만나는 미래 주식 초보 앵커 최서영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중하권 증시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중하권 증시 역시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소식들에 주목해보는 것이 좋을지 글로벌 주요 이슈들 그리고 체크포인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시아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한국 증시가요. 오늘은 강한 상승을 보여준 다른 아시아 증시들에 비해서 뭔가 지지부진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0.0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게 조금 또 찝찝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오늘은 어제도 미국 증시도 올랐고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좋았지만 오늘 우리나라만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금통위의 금리 인상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 맞이해서 우리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현선물에서 많이 파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개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로 방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별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네,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체 국가 대상 코로나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됐다. 이런 부분들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네. 오늘 여객 수요가 그럼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델타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점도 좀 같이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또 핫한 소식 중에 하나가 애플카 소식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에 관련주들이 좀 많이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또 많이 올라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나 이런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 오늘 애플이 자율주행차 관련 AP를 개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후공정을 한국 기업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네.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또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환율은 그래도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리 인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화 강세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고 그리고 네. 어제도 달러 인덱스가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환율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의 금리 인상 발표 그리고 옵션 만기를 맞아서 혼조세 보였던 한국 증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과는 다르게 이제 중하권 증시를 포함한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또 많이 올라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주요 지수가 좀 꽤 급등을 했습니다. 혹시 중국 오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좀 이미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네. 중국이 오른다? 갑자기 오른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면 당연히 정책이 뭔가 하나 발표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장 끝나고 저녁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책을 몇 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들 첫 번째가 지준율 또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예 대놓고 지급 준비율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부양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조금 미진했던 수출입 지표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수출입 관련해서 무역 환경도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급등했던 이유는 어쨌든 지급 준비율 인하 예고가 나왔었고 예전에도 통상적으로 이런 예고가 나오면 한 2, 3일 안에 바로 인하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가 곧 나오겠구나. 임박을 했다. 이런 부분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소비 부양 정책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소비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자동차나 가전, 헬스케어 뭐 등등의 소비 부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중국 시장 이렇게 살펴봤고요. 홍콩도 한번 볼게요. 홍콩도 오늘 주지수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요즘 참 안정적으로 좀 올라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선은 제일 그나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최근에 미치는 부분들은 홍콩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4월 1일 기준으로 한 16,000명 정도 기록을 했었다가 어제 기준으로 한 62명 정도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홍콩이 부활절 연휴가 지금 내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 있고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기분 좋게 놀러 다닐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홍콩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통화 완화 정책 임박 그리고 소비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중화권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중국 증시가 열렸는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네, 중국 증시에서의 우리 외국인들은 거래가 안 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홍콩 증시가 휴장일을 앞두면 우리가 거래하는 투자 자금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냥 휴장 앞두고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국 본토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돌아가는데 네, 맞아요. 나는 거래를 못한다 맞아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오늘도 저도 보면서 약간 뭐 오늘 이렇게 시장 오르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투자 안배 시기를 좀 안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홍콩은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네. 오늘 박수진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 시장 관련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임님. 네. 이번 주에 부활절이 있어서 네.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이 좀 많이 휴장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인지 좀 이벤트들이 많이 앞두고 있다고. 일단 뭐 네. 오늘하고 내일 좀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좀 휴장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휴장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 주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어제부터 시작된 미국의 실적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어제 JP 모건이라든지 블랙록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금융주들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이제 주요 은행들 중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실적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체크하실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 초반에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워낙 호실적으로 좀 됐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일정 부분 좀 감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드렸고 뭐 연초부터 증시가 계속 좀 등락을 거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그 JP 모건 CEO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코멘트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가 될 것이고 또는 어떤 기회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이슈들도 앞으로 많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네. 옵션 만기일이 또 네. 예정이 되어 있죠. 오늘 국내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이제 미국도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원래는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달에도 상당히 많은 물량의 옵션 만기 물량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는데 최근에 좀 증시가 조정되는 모습들 좀 보이다 보니까 그 하방에 대한 해치 물량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 만기를 청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물론 옵션 만기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 장중에 발표될 주요 실물 경제 지표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실물 경제 지표라고 하면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한데 네.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엊그저께 발표가 됐던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거의 뭐 역대급의 수준을 또 보이기도 했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소비 심리는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발표되는 이제 3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현재의 시점, 과거의 시점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 소비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뭐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지수가 오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지표 내에는 뭐 현재 시점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향후 미래에 대한 소비라든지 또는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 실물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특히 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70% 가까이가 이제 소비와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유심히 보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중앙은행들이 지금 긴축 행보의 속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네, 빨리 가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ECB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오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25% 인상을 했고요. 일단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다양한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또 하나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또는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향후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ECB가 어떤 통화정책의 스탠스 변화를 주느냐가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분기 정도로 좀 예상을 대부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종료를 하고 다른 중앙은행들처럼 기준금리를 좀 올려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요 시기가 좀 빨라지는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위협, 리스크에 대해서 ECB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데한 코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많죠. 있어요. 네. 네. 벌써 큰 카테고리만 봐도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 회의, 3월 실물 경제 지표, 그리고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앞으로 또 실적 발표를 예정돼 있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게만 봐도 네 가지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희가 4시에 만나는 미래에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 아시아와 미국 증시 주요 이슈들 분석 진행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산업 이야기 진행해볼 텐데요. 이진호 연구위원님 모시고 S5일 1분기 실적 프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은 원자재, 그중에서도 국제 원유 시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좀 저희 관점에서는 특이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리서치 센터의 이진우 연구위원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사실은 뭐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가져가고 있고, 대신에 좀 변동성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 고점 상황에서 변동성은 커졌는데,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포인트인가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은 좀 확인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유소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경유가 오히려 휘발유보다도
더 비싼 그런 상황을 아마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를 가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휘발유가 뭐 100원에서 뭐 150원 정도 이상 비쌌던 걸로 항상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거는 이제 휘발유와 경유 마진,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에서 이제 원유 가격을 뺀 마진 추이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휘발유가 보통 비쌌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 좀 많이 비싸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 유류세가 좀 덜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휘발유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휘발유와 경유가 같은 가격에 이제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유가 더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아, 그런 환경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국내에서는 경유보다 일반적으로 좀 비쌌는데 그럼 우리나라 말고 다른 국가는 좀 다른가요? 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만약에 경유가 더 비싸진다고 하면은 경유가 충분히 더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를 많이 나가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나가지 못했더니 그런 걸 확인을 많이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이 경유의 마진이 휘발유보다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 자체는 뭐 정유사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경유가 이렇게 비싸진 데에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예. 산업이 사이클이 점차 이제 회복을 하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의 대체조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재고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네. 하나하나 다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 가격에 지금 예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제 강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산업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유의 수요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물류 운송에 사용이 되는 경유 트럭이나 이제 뭐 아니면 공장에서 사용되는 경유, 그리고 네. 이제 뭐 중장비,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같은 그런 공사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디젤들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로부터 점차 수요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점차 이제 공급 대비해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전력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이 결국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역할을 했었고, 네. 그에 이어서 사실 지금은 이제 디젤까지도 가격이 높아지는 어떤 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체제로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더 증가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있던 거를 계속 꺼내서 써야겠죠. 그래서 예. 경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 중간 유분, 그러니까 이제 경유 및 등유 쪽의 재고가 2022년 현재 과거 5년을 대비했었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경유 총 재고를 국가 일간 사용량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며칠간 우리가 앞으로 더 경유 재고를 쓸 수 있는가를 예. 나타내는 그래프인 건데, 최근 영국이나 이제 노르웨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40일 정도가 남아서 사실 재고가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다고 이제 권고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30일, 40일 정도면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 그 권고하고 있는 재고량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뭐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네. 적어도 한 60일에서 70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실 지금 몇몇 국가는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만약에 추가 조금 트러블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들은 좀 더 이제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요인들이 디젤의 가격을 좀 높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럽은 지금 원유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네. 되면서 마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튀는 상황이 되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저희가 뭐 같습니다. 처음에 지금 경유 이야기를 했지만 원론적으로 이제 이 경유에 더
원재료인 거죠. 지금 원유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가격대에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제가 이제 전망하고 있는 국제 유가는요. 고유가, 고변동성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 봤었을 때 네. 저희가 수급이 이미 그 전에도 타이트했었습니다. 뭐 수요는 계속 이제 회복하는 중이었고 공급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친환경 규제다 네. 아니면은 뭐 신규 투자가 부족하다 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수급이 굉장히 이미 타이트했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터지기 이전에서도 90달러를 이미 넘어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타이트했던 이제 수급 상황이 첫 번째 이유라고 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각자 원하는 것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 무사히 다행히도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전쟁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에너지 제재가 바로 풀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사실 유가가 아무래도 조금 더 조금 높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하나 더 첨언으로 드리자면은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경유 상황 같은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제 유가에 조금 더 상승 압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유 재고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원유가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 사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비슷한 건데 이제 리스타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수요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의 소순환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여전히 사실 유가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근데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 시장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몇 가지 이유를 좀 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크게는 이제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상당히 큰 폭으로 방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란에 대한 뭐 제재를 좀 완화시켜서 아직까지 뭐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 국제 사회에서도 원유 가격을 좀 내리려고 하는, 제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 하방 압력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은 전 맞다고 보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인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한 6억 배럴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수준인데 네. 앞으로 이제 뭐 1.8억 배럴을 계속 방출을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방출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약 한 3.8억 배럴 정도가 남게 됩니다. 네. 뭐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지금 공급 차질을 일으키고 있는 그 공급 차질을 일으키고 있는 내일 뭐. 네, 원유 수출량이 약 한 300만 배럴, 일간 약 300만 배럴 예. 정도로 된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1.8억 배럴을 방출한다고 했었을 때는 한 일간 100만 배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면 어쨌든 200만 배럴 정도는 계속 모자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IEA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방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사실 이게 기간과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100만 배럴에 추가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공급량이 생겨난 것이다라고 네.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 핵합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이란 핵합의는 만약에 이게 핵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란이 당장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기존에 있었던 모든 올스탑이 되었었던 그 생산량들이 바로 돌아오기는 좀 힘듭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이거는 외신 쪽에 예. 이제 뭐 리서치를 해봐서 이제 얘기를 듣는 걸로는 지금 당장으로는 한 50만 배럴, 일간 50만 배럴 정도가 돌아올 수 있고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가 지난 후에는 총 한 100만 배럴 정도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모자라네요. 예, 수요 대비해서.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세 번째 이슈는 네. 사실 중국 최근에 있었던 이제 아, 코로나 그렇죠. 저도 이제 확산인데요. 그 락다운이지 않습니까? 네. 수요의 이슈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 원유를 최대 수입하는 국가이기 네. 때문에 수요에서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근처럼 이제 뭐 상해 락다운이 좀 길어진다든지 어떤 형태로도 좀 길어진다든지 만약에 오미크론에 받는 영향 자체가 조금 커질 경우에는 원유에도 충분히 하락 압력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모든 이제 요인들을 하락 압력들을 다 보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들이 이제 펀더멘탈하게 이 초과 수요 자체를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6개월 정도 하방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직 구조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유가 고변동성이 좀 당분간은 그래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펀더멘털적인 변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중국 사태는 저희가 사실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금방 끝나서 다시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이야기로는 유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유가 그럼 언제 사실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락 요인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중장기적으로. 네, 예.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사실 수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한 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언제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현재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휘발유 가격도 파란색 선인데 네. 지금 달러당 4.5달러 정도가 됐는데 갤런당이요. 갤런당이요? 예. 네, 이게 거의 역대급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휘발유 수요는 그렇게 크게 꺾이질 않았습니다. 뭐 4월, 5월 정도가 사실 드라이빙 시즌 들어가기 이전에 비수기 시즌인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사실 뭐 수요가 그렇게 많이 꺾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지금도 수요가 탄탄한 상황이다. 물론 경유도 물론 탄탄하고 휘발유도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이유는 전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미국 그러니까 짚보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고달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여기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행을 다들 가고 싶으셔서 자동차로라도 어쨌든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사실 4.5달러 정도 되는 가격 자체도 뭐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거를 충분히 이제 잊고서라도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사실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렸고 어느 정도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력도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5달러 정도의 가격도 충분히 이제 소비를 하면서 지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외신 기사를 봤는데 휘발유 가격을 신경 크게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지금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올라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거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드라이빙 시즌이 오기 전인데 지금 미국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팬데믹 끝나고 어떻게 보면 처음 맞는 본격적인 또 드라이빙 시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러면 이제 이 원유 가격은 역시나 조금 더 수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격이 더 높아지면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상품은 좀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주셨던 질문에 다시 되돌아가 보자면은 이게 사실 수요 파괴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 차질이 일어나는 원유량을 만약에 공급 측에서 맞춰주지 못했을 경우에 가격은 더 많이 튀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수요에서 부담을 느껴서 가격이 내려오는 수순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수요 파괴라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은 사실 지금에서는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에너지 제재를 좀 더 심하게 과하게 이제 갑자기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유가가 더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사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의 수요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이 가격 때문에 수요가 부진한 현상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 쪽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제재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추세에서 뭐 석탄은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네. 추세로 넘어온 것처럼 사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저도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원유까지 이제 제재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경제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아직 괜찮으나 수요가 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가격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런 상황이 오려면 저희가 좀 몇 가지 이제 시그널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그때 걱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실 이 앞단에서 지금 원유 시장, 그다음에 이 경유 가격의 변화, 그리고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해봤는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 저희가 사실 앞단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SOE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SOE를 타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전 첫 번째로는 정제 마진의 상승,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중이 경유가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 내에서 높은 경유 비중,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안정적인 원유 수입처,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씩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국 복합 마진과 싱가포르 복합 마진의 추이인데요. 최근에 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경유의 마진이 좋아졌고 또한 휘발유 또한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 마진과 싱가포르 복합 마진의 차이는 사실 한국은 두바이유를 지금 수입해 오기 때문에 네. WTI나 브렌트를 수입해서 이제 정제를 하는 정유사들 대비해서 디젤의 비중이 높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는 고도화 설비라고 얘기를 많이 예. 하죠. 그래서 이 중유,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중유를 가지고도 저희는 디젤이나 휘발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디젤이나 이제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 쪽에, 그러니까 국내 정유사 쪽에는 훨씬 마진이 더 높아지는. 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 마진이 상승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유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이 그래프로서 어느 정도 좀 보여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SOEL이 아무래도 아람코의 자회사 예. 63.4%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입처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제 마진, 그리고 경유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여기에 안정적인 수입처까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만한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좋은 얘기만 늘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OSP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이 OSP가 어떤 건가요? 예. 네, OSP는 저희가 두바이유를 이제 수입을 해오는 데 있어서 네. 얹어주는 웃돈,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지금 두바이유가 $100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OSP가 $5라고 한다면은 $105를 주고 사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OSP가 마이너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가 가게 될 경우 오히려 이제 돈을 빼서 더 낮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이 OSP가 사실 18년도 뿐만 아니라 한 2008년도까지 올라가봐도 $9.3라는 지금 OSP를 기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번 4월 초에 이제 5월달 OSP로서 지금 발표가 된 건데요. 네. 앞으로 이제 5월달에는 그래서 저희가 $9.3라는 웃돈을 주고 사와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저희 마진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소위 비용의 증가인 거죠? 맞습니다. 예. 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은 네. 첫 번째로는 $9.3를 웃돈을 줘서도 팔린다. 수요가 그만큼이나 그만큼 좋다. 수요가 세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정제 마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사실 정제 마진이 이제 $15가 넘어가고 $20에 거의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9.3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마진을 기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 OSP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두바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두바이가 3개월 후에 사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1개월 후에 사오는 거의 차이,
이 두 가지 차이인데요. 결국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두바이를 샀을 경우에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오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가격 차이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게 사실 OSP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P가 결국 두바이 스프레드 이 차이를 따라가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불, 9불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아랍 이제 OSP가 이제 한 9불, 10불 정도 될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스프레드가 한 4불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다시 이제 또 OSP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OSP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들었고 지금 수요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시차에 따라서 지금 두바이 스프레드가 좀 낮아졌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것도 네. 반영이 되면서 이 역시도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래도 뭐 할만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이외에 사실 이제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한 두 가지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1분기에는 화학 부문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 한 430억 정도 기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유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이. 네. 그래서 한 1.2조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포함을 해봤었을 때 여전히 지금 S-오일은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고 관련 이익입니다. 네. 약 한 4,5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측치가 영업이익 예측치가 한 1.2조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0%에서 40% 정도가 재고 관련 이익이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2분기에는 만약에 지금 유가가 유지가 됐을 경우에 그만큼의 재고 관련 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익단은 1.2조까지 나오기가 힘들겠죠. 네. 그런데 저는 재고 관련 이익이 사실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은 플러스가 그쵸. 되고 예. 빠지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사실 물건을 얼마나 싸게 따와서 얼마나 그것을 더 비싸게 파냐죠. 파느냐 예. 기 때문에 저는 정제 마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S-오일을 저는 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S-오일 말씀하시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전체 시장을 보니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 가격이 좀 너무 과도하게는 상승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S-오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요.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재고나 뭐 이런 이슈보다는 정제 마진의 강세 추이에 주목을 하자라는 포인트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제 앵커님과 얘기를 잠깐 나눴었지만은 지금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어적으로 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 주옥 같은 첨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어떤 이슈 생기거나 뭐 실적 발표 실제로 나오고 나면 한번 리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처럼 사실 뭐 에너지 가격의 저희가 단기 변동성까지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주식을 하나 추가한다면 이준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S-오일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